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업교실의 양석입니다. 오늘은 좋은 수업을 위한 8가지 요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좋은 수업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좋은 수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들을 8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8가지 하면 좀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업을 보통 하는 게 수업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돌아보면 성찰하는 단계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3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업을 설계하거나 진행하기 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와 학생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교육과정을 문해하고 이해하고 또 재구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수업을 하는 주체는 교사이고 또 학생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이해하고 학생을 이해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단계로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 학생,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죠.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도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업 계획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교과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게 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 설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무엇을 가르칠지를 결정을 했다면 이것들을 학생들이 배우게 해야죠. 학생들이 배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평가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설계를 먼저 하고, 그래서 이 평가 과제를 설계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 단계수도 3가지였죠. 첫 번째는 뭐였죠?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평가 설계, 그리고 교사학습 방법 적용,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되죠. 나머지 2가지가 남았습니다. 2가지는 수업 계획을 했으니까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매끄럽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수업 진행 전략, 7번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업 성찰 단계입니다.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수업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성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진 게 바로 수업 성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8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바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또 재구성을 하는 능력인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건데요.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학생들이 배운 것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육과정을 또 문해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교육과정에 있는 것들을 이해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가진 철학과 의도를 반영을 해서 어떻게 재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교사가 그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 간의 경계를 좀 허물고 또 교과 통합적으로 뭔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읽어내고 또 그것들을 교사의 의도에 맞게, 철학에 맞게 재구성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과정 문해 또 재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체가 있다고. 수업의 주체는 교사 그리고 학생이 있는데, 첫 번째 주체인 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커파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교사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바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수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러한 성향이 수업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요소로는 교사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업 교실을 하다 보면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내가 과연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작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중에서 몇 개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도를 해보고 많은 수업을 했을 때 결국 그 중에서 몇 개를 성공을 하게 되고 또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유독 어떤 학생의 행동에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혹은 유독 어떤 학생은 조금 예뻐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떨 때 감정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떨 때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 수업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수업에서 중요한 요소 두 번째, 교사 이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이해입니다. 학생이 왜 중요하냐? 가르치는 건 교사지만 배우는 것은 학생이거든요. 결국에는 교사가 잘 가르친다는 건 학생이 잘 배우도록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배움의 길로 이끌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학생의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을 이해할 때는 세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별적인 이해, 두 번째로는 집단적인 이해, 세 번째로는 포용적인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이해는 뭘 의미하냐면 학생 개개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배움으로 이끄는 건 결국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서로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한테 배울 어떤 동기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을 싫어한다면 배우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는 선결 조건이고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학생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특히 학생이 무엇을 잘하는지 강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다 보면 학생들이 조금은 더 몰입을 하게 되고 또 동기를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집단의 이해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떤 기질도 있지만 성격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모였을 때 시너지가 있어요. 그걸 집단 역동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반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산만한 느낌이 있는 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반은 굉장히 말을 잘 따라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의견을 발표하거나 뭔가 활발한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 역동인데, 그런 역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역동들이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런 반응을 학생들이 보일 때 교사가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집단의 역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요즘에 금쪽이라는 소위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혹은 교사를 어렵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행동은 굉장히 처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그러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발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 반항이라든지 혹은 게을르다든지 이렇게 좀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포용적으로, 이 학생들은 어떠한 발달 단계에 있고 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소는 학생을 이해하는 것, 바로 학생 문해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초 요소가 마무리가 됐고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요소가 마무리되면 수업 실행, 그 다음에 수업 성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수업을 위한 8가지 요소 중에서 네 번째가 되겠죠. 바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설계할 때는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죠. 많은 선생님들이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세요. 하지만 실제 수업에 들어갈 때 교과 내용을 잘 이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사가 보지 않고도 어떤 그 개념을 잘 설명한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당장 인구가 뭔지 한번 그 개념을 설명해 보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개념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 단위 면적당 사람 수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 말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용들을 나의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게 바로 교과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교과 내용은 되게 방대해요, 실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하나 제대로 가르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과 내용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에는 그 내용 중에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교과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개념과 기능은 무엇이고 어떠한 영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건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과 내용을 이해한다는 건 교사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교과의 내용을 학생의 입장에서 파악해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교사가 가르친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학생이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것들을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재구성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헷갈린다든지 혹은 아예 이해를 못한다든지 새로운 지식을. 그랬을 때 학생들이 어떤 지점에서 어려워하고 또 헷갈려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바로 이 교과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개념과 난개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바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수업을 잘 설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는 첫 번째로는 어떤 교사의 언어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핵심인지를 잘 판단하고 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학생이 어떤 지점에서 막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헷갈려 하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바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 교수 내용 지식 PCK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평가 설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백워드 설계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목표는 무엇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평가를 설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가라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최근 과정 중심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수업이 다 끝났을 때 총괄 평가를 해버리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미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래서 과정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설계하는 거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정 중심 평가, 형성 평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겠죠. 평가를 설계한다는 건 결국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배웠는지를 드러나게 하는 작업이에요.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배움의 결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학생의 어떤 그 반응을 어떠한 지점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게 결국에는 평가를 설계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평가 방법을 쓸 것인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지점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실 것인가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바로 목표를 명세화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학생이 도달해야 될 지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표하는 부분을 굉장히 세분화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2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더하기 2는 당연히 3이죠. 우리는 잘 아는데 그러면 1은 무엇을 뜻할까요? 숫자 1은 하나라는 걸 뜻하죠. 그리고 우리는 1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더하기는 무엇을 뜻하죠? 합친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 여기에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곳에 몇 개가 있고 이것들을 같이 합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합친다는 의미가 있겠죠. 2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가 2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의미합니다. 등호는 뭡니까? 같습니다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등호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합쳤을 때 하나, 둘, 셋, 3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1 더하기는 3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어떠한 과정이 있어요. 실은. 이러한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학생들이 이를 읽을 수가 없는지 아니면 더하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지
아니면 계산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한다면 평가를 설계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이렇게 목표를 세분화하다 보면 평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고민할 것은 그러면 중고 수집 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말로 하게 할 건지, 쓰게 할 건지, 그림을 그리게 할 건지, 아니면 퀴즈를 통해서 맞추게 할 건지, 신체 동작으로 표현해 보게 할 건지, 이런 방법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평가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목표들을 정해서 그 기준들을 구체화하면 그게 평가 기준이 되고 루브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을 어떻게 피드백할지도 굉장히 잘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피드백을 계획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워하는 부분 중심으로, 헷갈려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 질문을 준다든지 자료를 준다든지 한다면 피드백을 설계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수업을 잘하는 8가지 요소 중에 5번째는 평가 설계였습니다. 학생의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다음으로는 이제 드디어 교수학습 방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생들을.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건 학생이 즐겁게 참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표와 도달하는데 얼마나 적절한 방법인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다 보면 학생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려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인지 부하를 좀 낮춰줘야 돼요.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수학습 방법까지 어려워버리면 굉장히 학습이 어려워지거든요. 교수학습 내용에서도 인지 부하를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교수학습 전략을 통해서도 너무 어려운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한 난이도로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굉장히 격차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은 많은 수준이 아주 높은 아이도 있고 수준이 아주 낮은 아이도 교실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모두 다 배울 수 있게 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학습을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전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내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특히 잘 쓸 수 있는 어떤 범용적인 전략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교수학습 전략이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명시적 교수, 직접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탐구학습이에요. 학생들이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귀납적으로 학생들의 생각들을 정리해 보게 하는 그런 발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러한 학습이 바로 프로젝트 학습인데, 그런 프로젝트 학습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할 때도 아이들이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Think Aloud, 사고 구술법입니다.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의 토론 학습, 그리고 협동 학습, 그다음에 교육 연극 기법들, 이런 것들을 저는 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모든 기법들을 활용하진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어느 곳에나 잘 쓸 수 있는 전략들을 몇 개만 중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화된 내가 잘 쓰는 전략들을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수업을 위한 요소 중 6번째는 교수학습 전략이었고요. 교수학습 전략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말씀드렸죠. 목표와 내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이들의 수준차를 어떻게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준에 맞게끔 가르칠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하게 하는 보편적 학습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로 쓰는 나만의 도구들을 갖고 있다면, 다양한 도구들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교수학습 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오셨습니다. 좋은 수업을 위한 요소 7번째, 바로 수업 실행입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했죠. 좀 수업 설계에서. 그렇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서 수업을 실행할 때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다면 준비한 게 굉장히 효용이 없어지겠죠. 매끄러운 수업을 진행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대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예방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면 준비한 수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매끄러운 수업 진행은
좋은 수업을 위한 7번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거는 문제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할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려면 수업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요. 수업에 적당한 변화를 주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조화된 어떤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할 때도 조금 더 원활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매끄러운 수업 진행, 수업 실행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요소이죠. 수업 성찰입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의도한 것이 잘 구현이 되었는지,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수업 성찰인데요. 수업을 설계하고 또 수업을 실행했을 때 그것들을 복기해 봄으로써 내가 의도했던 것과 내가 의도에서 벗어난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면 다음에 내가 수업을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복기가 되면서 수업이 성장을 하겠죠, 실은. 그리고 내가 수업을 할 때 나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흔들렸는지, 어떤 지점이 나에게 조금 어려움을 줬는지를 파악하다 보면 수업에서 나를 조금 더 발견을 할 수 있고요. 또 학생이 어떤 지점에서 배움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학생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고스란히 또다시 수업 설계로 이어지고 수업 실행으로 이어져서 내가 수업 설계의 내용을 떠올리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시뮬레이션처럼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업의 전문성이 정말로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수업을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업 전문성의 어떤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8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좋은 수업이 나오는 거고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선생님들이 좋은 수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교실 양석이었습니다.